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국제정세나 국내 정치, 심지어는 사회문화적 변화 등 이 세상의 변화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돈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제가 국제정세, 국내 정치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도 모두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된 측면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경제와 정치는 별개라고 생각하지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돈 이야기는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원론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변동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는 앞으로는 지역별로, 물건별로 양극화가 크게 진행될 듯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대로 우선 자산시장이 그레이트 리셋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간단히 언급하고 해당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자산시장의 상황을 판단해 보며 그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겪는 자산시장의 위기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다가올 자산시장의 변동 상황까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 말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 방송 내용은 예측에 불과하고 확정적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의 진행 상황은 언제든 예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은 특정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의사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책임과 판단에 따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본 방송은 자산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석 방식에 있어서 정치, 사회 구조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자산시장의 현상을 살펴봅니다. 저도 사모펀드, 증권업 등 금융권에 있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주식이나 선물 등에 종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와 소위 자산시장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 서비스는 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산시장의 붕괴는 그레이트 리셋의 핵심인 경제 시스템의 리셋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경제 시스템 리셋의 원인, 양상 및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본 방송을 위해 간단히만 정리하자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이 지구상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밀어버려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마치 새로 윈도우를 깔기 위해 지난 버전의 윈도우를 포맷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즉 기존의 경제 시스템은 이미 생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밀어버리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자산시장의 붕괴입니다. 기존 경제 시스템의 요동으로 유동성이 여러 자산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면서 자산별로 유동성 거품이 격렬하게 발생하고 소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경제는 절대적으로 버블 경제입니다. 따라서 유동성을 조금만 축소해도 바로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꺼뜨리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연준의 미친 듯한 금리 인상은 그저 금방 끝날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중장기 트렌드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점진적인 40년간의 금리 상승 트렌드가 시작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대명사인 일본은행마저도 기준금리를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달러처럼 마음껏 찍어낼 수 없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셔너리 자산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떻습니까? AI와 로봇이 만들어낼 고효율 경제는 사람들의 직장과 근로소득을 사라지게 합니다. 더불어 재활용 경제와 탄소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생활을 억제합니다. 비닐봉투를 못 쓰게 하고 낭비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소비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쩌면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것입니다.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일반 대중 모두가 불평불만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게 하려면 인류 대부분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최소한 중산층이 사라져야 직업과 잉여 유동성이 사라진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일반 대중이 기꺼이 수용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산시장 버블을 갑작스럽게 붕괴시킨 것 이상의 좋은 수단이 없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 시스템의 리셋이라는 별도의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나먼 미래의 일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모두의 관심사인 2023년 하반기 우리가 당면한 자산시장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자산시장에 대한 경고음이 잔뜩 나온 상황입니다. 중국 부동산을 위시한 중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은 이미 오래된 뉴스이지만 최근에는 컨트리 가든 흔히 벽계원으로 알려진 중국 부동산 회사 뉴스가 연일 주류 언론에 등장합니다. 중국 정부는 위기를 막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풀고 있죠. 조금 지난 뉴스이지만 미국 신용 등급을 낮추었던 피치에 이어 무디스가 미국 중소형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하였습니다.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다시금 본인 전체 자산의 93%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옵션에 숏배팅하였죠. 마이클 버리로 말하자면 올해 지속적으로 시장 하락을 암시하는 트윗을 계속 날렸지만 그때마다 주가가 무섭게 상승하는 바람에 여러 번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 특히 미국의 자산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시중에 주입하는 유동성 규모와 그대로 연동하여 왔습니다. 화면에는 S&P 500 지수와 캔들 차트로 그리고 미국 정부기관이 시중에 공급하는 유동성 수준을 나타내는 WRESBAL이라는 지표가 청색 실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WRESBAL은 Liabilities and Capital, Other Factors Draining Reserve Balances with Federal Reserve Banks 라는 긴 이름을 가진 지표의 코드명입니다. 그냥 연준에서 시중에 공급하는 유동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대로 캔들과 청색 실선의 양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주식시장은 돈의 힘으로 밀어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유동성을 주식시장에 주입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무너지게 되죠. 지난 2022년의 주식시장 대폭락은 미국 재무부가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대대적으로 빨아들인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S&P 500 지수와 WRESBAL 사이에 괴리가 나타났습니다. 주가 지수가 유동성으로 정당화되는 수준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양자 간 괴리를 더 오래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가 지수와 유동성 수준의 괴리를 해소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지수가 떨어지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급격한 인플레 상승 추세를 진압하기 위해 그간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반면 시중에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파월 의장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것, 오히려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지금 주식 투자자들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금리는 주식시장만의 악재는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이미 크게 부담을 주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부채의 늪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가 함께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경제 상황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으니 2023년의 자산시장은 붕괴할까요? 정확한 대답은 연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장기적인 관점의 경제 건전성을 포기하고 독한 마음을 먹고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 자산시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그러하였고 이미 2013년 상반기에도 파산 직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구하기 위해 돈을 풀었습니다. 덕분에 은행 위기를 막아내었습니다. 그러니
자산시장의 생사는 연준의 마음밖에 달려있고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관심법이 있지 않는 한 명쾌한 예측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5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주식시장은 현재 매우 투자 매력도가 낮다. 둘째, 스마트머니들은 2023년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이미 탈출하여 자산시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셋째,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꺼뜨려야 하며 연준이 진정으로 금리를 낮출 의지가 있다면 자산 버블의 제거 과정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늦어도 2024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다섯째, 제4차 산업혁명 및 그레이트 리셋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2030년 전까지 반드시 자산시장의 리셋, 즉 자산시장의 붕괴가 발생해야 한다. 이제부터 이 5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역시도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으므로 주식시장과 같은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부동산에 있어서는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표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표의 추이를 보자면 현재 지속 하향 중이라서 아직 바닥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이 시작된다면 그 즈음에 바닥을 찾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 위기는 부동산 위기이기도 하고 전체 경제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만 별도로 좋아지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이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과거와 같은 부동산 분양 대박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자체의 낮은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다소 하락한 2023년 9월 8일 현재 미국 GDP 대비 주식시가총액 즉 버핏 지수는 168.98입니다. 버핏 지수 100 정도가 투자하기 적정한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8일 현재 S&P 500의 PE 레이시오는 25.45입니다. S&P 500의 경우 통상 PE 레이시오가 14 수준으로 내려가야 비싸지 않은 가격대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 지수는 투자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고민스러운 수준의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가의 고평가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현재 생산 라인의 일부를 아예 셧다운 시켰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정보 라인에 따르면 아예 전원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재고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이나 미국의 블룸버그에서 언급을 하고 있나요? 입도 뻥끗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개미 투자자들의 패닉을 막고 주가를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항상 주류 언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에서 스마트머니가 금융 시스템을 이미 탈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스마트머니의 탈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MMF 시장에 몰려든 자금의 규모를 보시면 됩니다. MMF 시장의 상황을 알려주는 RMFSL 지표의 추이를 보시면 최소한 한 달 전의 상황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RMFSL은 미국 연준이 제공하는 리테일 머니 펀드라는 자료의 코드명입니다. MMF는 아시다시피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로 심지어 수일 단위의 짧은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하는 단기 자금 시장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죠. 게다가 은행 예금이 아닌 MMF에 자금이 몰린 상황은 스마트머니들이 은행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은행 위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2023년에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최고의 투자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제1금융권에 자금을 두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혹자는 그럼 도대체 언제 주식시장에 복귀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제 생각에는 MMF에 몰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시점, 즉 RMFSL 지표가 꺾일 때부터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고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안인 금리 안정화와 시중 유동성 축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안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중 유동성을 꺼뜨려야 하며 이를 위해 연준이 자산 붕괴를 사실상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반론이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설마, 감히 미국 연준이 시중 유동성을 꺼뜨려서 자산시장과 미국 경제가 붕괴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장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 연금이 망가지고 기업이 파산하므로 미국 정치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글쎄요.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망가지길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산시장을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또다시 퍼부어야 하는데 현재 인플레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유동성 주입에 명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 위기가 있어야 유동성 재주입의 명분이 생깁니다. 물론 파월 의장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동성을 꺼뜨리기 위해서 자산 버블을 터뜨린다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개미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부자들이기 때문이죠.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을 테크 주식에서 경기 방어주로 대거 이동시킨 중입니다. 워렌 버핏도 이미 상당량의 주식을 현금화시켰죠. 셋째와 넷째 이슈는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늦어도 2024년 하반기부터 자산시장이 회복된다는 예측은 그 근거들이 상당히 모호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대부분 정황했다는 추정들이고 심지어는 제 개인적으로 살펴보는 자산시장 사이클에 따른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산시장의 사이클 분석을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 2025년부터는 제4차 산업혁명이 본 궤도에 올라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 선진 각국에서는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2025년을 탄소경제, 전기차 등 신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마치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인터넷 혁명이 본격화된 것처럼 이번에도 일단 자산시장을 바닥으로 밀어내린 이후에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을 바닥으로 폭락시키면 주가가 저렴해짐과 동시에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공포감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상승 초반에 자산시장에 접근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원하는 상황이죠. 사실 알고 보면 지금의 소위 빅테크란 대기업들이 등장한 것도 닷컴 버블 붕괴 이후의 일입니다. 버블 붕괴로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 이 회사들의 인력과 기술을 대규모 IT 기업들이 저렴하게 흡수하여 난립된 중소기업들을 정리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빅테크로서 신기술과 신시장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즉, 버블 붕괴는 제4차 산업혁명의 호재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트 리셋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일반 대중이 가난해지고 중산층의 비중이 대폭 줄어야 하기 때문에 2023년이 아니라도 2030년 이전까지는 반드시 한두 번의 자산시장 대폭락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2023년에 주식시장 폭락이 안 나타나더라도 임박한 버블 붕괴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한번 터져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일반 대중이 가난해져야 그레이트 리셋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970년대에 제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주식은 장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인플레가 주식시장의 성장성을 제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채택했다면 큰 돈을 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아마 2020년대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높은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도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듯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과거 1, 2차 오일 쇼크에 비견될 수 있는 이벤트로 2020년대에는 아마도 제1, 2차 코로나 팬데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이 자산 인플레 상황과 함께 벌어지면 자산시장은 거의 몸부림을 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빌 게이츠가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떠드는 것이 매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버블 붕괴 시점은 대략 2027년에서 28년경으로 예상하는데, 만약 2023년 자산시장이 적당한 수준의 조정에 그친다면 이 두 번째 버블 붕괴가 아주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블로그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대에 우리 일반 대중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 활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미국 연준이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대는 상황에서는 은행 예금은 사실상 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죠. 미국 연준은 일반 대중을 위험한 자산 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의 의도는 모든 일반 대중을 위험자산 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으로 돈의 흐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부동산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인플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투자 활동 중에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사실은 2030년 전까지 한두 번의 양털 깎기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고, 이때 언론의 부추김에 속아 넘어가서 바이앤홀드, 즉 이른바 존버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피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이클에 따라 기민하게 진퇴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언론과 기관 투자자들이 소리 높여 존버를 외치는 상황에서는 매우 힘들죠. 어찌되었든 2023년 하반기는 제 소견으로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투자에 능숙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매도 가능성을 살펴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분은 전문가로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일이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올해 하반기는 현금을 들고 지켜보시다가 2024년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새로운 반감기가 2014년 4월 말에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재상승해야 하는 시기이죠. 아마도 이때를 전후하여 연준이 금융시장에 다시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주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황에 따른 예상입니다. 자산시장의 리셋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경제 시스템의 리셋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 시스템의 리셋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여러 편의 방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단 자산시장의 리셋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득이 충분한 배경 설명 없이 자산시장의 현 상황을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 중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나 논리적 비약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에 경제 시스템의 리셋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함께 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